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모두가 들뜬 분위기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던 그 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글 하나가 올라와요. 금 100돈을 팝니다. 묵직한 순금 팔찌와 목걸이, 반지들이었죠. 40대 가장 A씨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구매를 원한다는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자신을 24살 청년이라고 밝힌 구매자는 망설임 없이 거래를 원했어요. 거액의 현금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두 사람은 이틀 뒤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하고 돈을 건네기로 약속했죠. 이틀이 지난 12월 26일 밤 10시, 약속 장소인 충남 계룡시 신도안 면사무소 앞으로 A씨는 약 2,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품에 안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사람은 24살 청년 E씨였어요. 평범하고 호리호리한 체격. 그는 언뜻 보기에 동네에서 마주칠 법한 평범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간단한 인사가 오가고 A씨가 금을 보여주려는 순간 E씨는 예상치 못한 말을 건넵니다. 지금 현금이 없으니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은행으로 가주시죠. 다소 이상했지만 A씨는 큰 의심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E씨는 자연스럽게 A씨의 흰색 K5 차량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 바로 뒤, 가장 기습하기 좋은 자리였죠. 낯선 청년을 태운 차는 조용히 밤의 도로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A씨가 E씨의 안내에 따라 운전대를 돌린 곳은 은행이 아니었어요. 차량은 점점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한 어두운 도로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멈춰선 곳은 그가 미리 물색해둔 인적이 없는 계룡대 시설관리소 주차장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만이 감도는 공간. A씨가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했을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 어둠 속에서 청년은 미리 준비해온 차가운 세부치 장도리를 조용히 꺼내들었습니다. 평범했던 중고거래 약속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점이 되고 있었어요. 고요했던 주차장의 정적은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순식간에 깨졌어요. 운전석에 앉아있던 A씨의 머리를 향해 뒷좌석의 청년이 장도리를 내리친 거였죠. 예고 없는 공격에 A씨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차량 비상등 버튼을 눌렀어요. 어둠 속에서 주황색 불빛이 다급하게 깜빡이기 시작했지만 그 신호를 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A씨는 쓰러지듯 차문을 열고 밖으로 기어나왔어요. 그는 손을 들어 방어하며 필사적으로 애원했어요. 하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살고 싶다는 간절한 외침. 그것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귀에는 그 어떤 애원도 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나온 그는 쓰러져가는 남성의 머리를 향해 다시 몇 번이고 장도리를 내리쳤습니다. 결국 A씨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청년은 그의 품에 있던 크로스백과 차키를 챙겨서 유유히 A씨의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어요. 몇 분이 흘렀을까? 기적적으로 A씨는 다시 의식을 차렸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고요했고 범인은 사라진 뒤였죠. 그는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비틀거리면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한 불빛, 인근 계룡대 본부 교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필사적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살아야 한다는 일념, 그리고 이 끔찍한 일을 알려야 한다는 의지가 꺼져가던 그의 생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교회 근처에서 그는 한 행인과 마주쳤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 다가오는 남자를 보고 놀란 행인에게 A씨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쏟아냈어요. 그것은 고통의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앗아간 범인을 가리키는 마지막이자 가장 선명한 목소리였죠. 금 100돈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강도를 당했어요. 범인은 검정 점퍼에 키는 180cm 정도, 호리호리한 체형의 20대로 보입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범인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남긴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곧바로 119 구급대가 출동해 그를 건양대 병원으로 옮겼지만 부상은 너무나도 심각했어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2월 28일,
그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한 가장의 생명이 차가운 주차장에서 무참히 짓밟혔어요. 이제 그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는 경찰의 손에 넘겨졌죠. 피해자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는 사건을 해결할 유일한 희망이었죠. 충남지방경찰청은 즉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가진 단서는 범인의 인상착의 그리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온 대포폰 번호 단 2개뿐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대포폰의 명의자는 범인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사는 시작부터 벽에 부딪혔죠.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수사팀은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돌아갔습니다. 범행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해서 샅샅이 훑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차량과 행인들이 오가는 영상 속에서 경찰의 눈에 유독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차량 한 대가 포착됐습니다. 검은색 K7 승용차. 범행 시각을 전후해서 현장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경찰은 즉시 이 차량을 용의 차량으로 특정하고 번호판을 추적했습니다. 차의 주인은 25세 남성 E씨였어요. 피해자가 마지막 순간에 묘사했던 20대 청년과 일치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경찰은 경기도 수원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E씨를 찾아내서 검거합니다. 그의 키는 177cm, 몸무게는 65kg. 피해자가 설명했던 180cm 정도의 호리호리한 체형과 정확히 들어맞았죠. 피해자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가 마침내 범인의 가면을 벗겨낸 순간이었습니다. 체포된 E씨는 언론에 비친 모습 그대로 지극히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어요. 1995년 전라남도 광양에서 태어난 그는 중학교 1학년 때 부모의 이혼을 겪고 어머니 누나와 함께 자랐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이 문제로 어머니와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는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택배, 정수기 필터 교체 같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201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이 일로 어머니의 질책을 받자 그대로 집을 나왔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난 그는 5살 연상의 여자친구와 함께 호주로 떠나 식당과 농장에서 일하면서 몇 년을 보냈지만 결국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2018년 홀로 귀국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졌어요. 그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는 이유를 대며 입영을 거부했고 간헐적으로 건축 현장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이었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도박과 주식이었어요. 순식간에 모아둔 돈을 전부 탕진하고 대출까지 받아 약 1,300만 원의 빚을 지게 된 거예요. 빚독촉에 시달리던 그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벌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선택은 위조 지폐였어요. 2019년 10월 초 그는 자신의 숙소에서 프린터로 5만원권 지폐 228장을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조 지폐로 중고나라에서 금 50돈을 구매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죠. 처음부터 그는 법과 상식을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돈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기로 얻은 돈은 그의 빚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더 크고 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그의 비뚤어진 욕망은 한 사람의 생명을 겨냥하기에 이르렀죠. 고립된 삶, 깊어진 빚, 그리고 한 번의 성공적인 범죄 경험. 이 모든 것들이 그를 끔찍한 강도살인이라는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빚 때문에 시작된 범죄는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끝났어요.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계획이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법정에선 이 씨의 얼굴은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있었죠. 그는 체포된 순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한 가지만을 주장했어요.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공범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범행을 계획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은 성명불상의 공범이었다고 해요. 자신은 그저 공범의 지시에 따라 범행 도구를 사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만 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공범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연락처도 심지어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오락가락했어요. 검찰 조사 초기 범행 당시의 감정까지 섞어가면서 모든 것을 자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축소하기 위한 허구의 인물을 내세워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죠. 2020년 7월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은 그의 주장을 단호하게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변명을 중형이 두려워 죄책을 덜어보려는 시도로 보이는 소설 같은 주장이라고 일축했어요. 범행 전날 현장을 답사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폐기한 점 등 명백한 증거들은 그가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과 통화위조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이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사건은 2심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더욱 무겁게 바라봤죠.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을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천인공노할 끔찍한 범행이라고 규정했어요. 또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둔기를 내리친 범행에는 주저함이 없었고 그 의지는 확고했다며 그의 잔혹성을 지적했죠. 무엇보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그의 태도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형을 가중해야 할 사정만 보일 뿐 특별히 감경할 만한 요소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40년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었죠. 이 씨는 이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대법원은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한 청년의 끔찍한 범죄에 대한 법적 심판은 모두 끝이 났죠. 사람들은 24살 청년이 저지른 이 끔찍한 범죄가 무기징역이라는 판결과 함께 마침내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씨의 악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철창과 담장으로 둘러싸인 교도소 안에서 그의 밤은 끝나지 않고 있었어요. 무기수로 복역하면서 사회와 격리된 이 씨. 그의 시간은 교도소 안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 안에서 또 하나의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이 씨가 같은 방을 쓰던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겁니다. 그의 폭력성은 교정시설 안에서도 빚이라는 압박이 사라진 환경 속에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법정에 섰고 재판부는 그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이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전례 없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무기수가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초의 사례.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라는 무기징역의 의미조차 그의 재범을 막지 못했던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 그것만으로 악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걸까요? 한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어둠은 과연 어디까지 깊어질 수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